저는 경상북도 예천읍에 있는 대창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제 앞에는 미술대학 진학한 선배가 없습니다. 제가 모교 개교 이래 제1호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풍경화를 크레파스라고 그러나 크레용이라고 그러나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너 잘 그렸다. 그런데 너는 바람을 그릴 줄 아는구나. 아마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양상을 그렸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그렸구나. 사실은 그 말이 뭐라 그럴까 일생의 화두라고 할까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또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고 그런데 정말로 미술을 하고 미술의 길로 가게 된 이유는 저는 하여튼 미술로서 출세지향적 코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사회적인 스테이터스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미술대학 들어갈 때 마음은 그림 공부해서 무인도나 저 어디 적막한 섬 같은 데 가서 조용히 혼자 살면서 그림이나 그리는 삶을 살자. 이것이 제가 미술대학을 선택하게 할 때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유시원 선생님이 미술 과목 교사로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미술을 전공한 미술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그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식 교사는 아니었을. 그 당시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어쨌거나 대창고등학교에 부임하셔서 딱 1년간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미술대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대학 갈 결심이 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공부는 그 유시원 선생님 하숙방에 학교 마치고 저녁에 가서 학교에 있는 석고상 작은 것 한두 개 갖다 놓고 목탄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연필도 했는가 주로 목탄으로 한 기억이 납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웠고 그 손가락으로 목탄을 문지르는 때 그 선생님이 터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어린 마음에 화가는 저런 분인가 예술가는 저런 분인가 롤 모델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프로페셔널 아티스트 화가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65년도에 미술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 시골 촌놈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대학을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지도 교수님들이 시키는 대로 오일 페인팅 또 기억 남는 좀 로맨틱한 한 씬은 지금 그 창덕궁 야외 스케치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만드는, 그래서 어느 날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창덕궁 어느 건물 마룻바닥에 친구하고 딱 둘이서 숨어서 잠도 자고, 창덕궁에서 한 달 동안 그 야외 스케치 했는 것이 1학년 때인가 제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그 다음에 선배님들이 미학이나 미술 이론이나 서양 미술사나 서양 화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폭포수, 마른 바닥에 폭포수를 내리꽂는 것처럼 저한테는 아주 부럽고 깊이 있게 들려왔지요. 그래서 선배님들 뒤에를 쫄쫄쫄쫄 따라다녔다고 할까? 미술대학 시대의 저의 주 행동 반경은 도서관, 실기실, 그 밑에 있는 그 목로주점, 아주 그 어설픈 파리가 많아서 파리하우스라고 했던 집에서 막걸리 마시고 선배님들 하는 말씀을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뭐라고 할까, 지적 호기심을 넓혀 나갔다고 할까, 그렇게 됐고, 실기실에서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럴 때마다 그 용인이라고 그러나 경비원들이라고 그러나 그분들은 빨리 나가라, 불 꺼야 된다, 문 닫아야 된다, 저는 막 어떻게 하든지 더 오래 늦게 있으려 하고, 그 경비하는 분들하고 옥신각신 했던 기억들. 저는 65년부터 68년까지가 4학년이었는데 그 작품을 졸업할 때 놔둘 데가 없어서 어느 아는 사람의 집에 좀 맡겨놓고 조금 있다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첫 휴가 와서 사람도 만났고 그 집에 갔더니 뒤안에 어디 세워놨는데 그 비가 들이쳐서 캔버스가 상하고 하여튼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에라 하고 그 3륜차에다가 전부 옮겨 싣고 어디 그 산에 그 소나무 밑에 가서 구덩이 파고 소주 마시면서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태워버렸어요. 지금 대학 시대의 작품을 내놓으라면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살아있는 것 몰라 다 합쳐서 10여 점 될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거는 4학년 때인가 이일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김홍주, 남상균 이런 친구들의 야 우리 ST 운동하는데 뭐 하자 하는데, 제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 ST 그룹이 미술사에 나오는데 제 이름 없어요. 저는 거기 그런 것도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또 그때는 미술대학생도 대한민국 국전에 출품할 수 있었는데 어떤 학생들은 방학이 되어도 실기실에서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개학하고 가을인가요? 국전에 출품도 하고 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국전에 출품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컨테스트에 응모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유행처럼 읽었던 책은 미셸 라공의 저서 추상예술의 모험, 그때 미술 이론을 담당하셨던 이일 선생님이 번역하셨지요. 또 에른스트 카시르의 인간론, 이런 것들을 애독서라고 할까 전부 다 유행병처럼 막 서로 읽었고 타임이라는 글자가 보이게 그놈의 잡지를 뒷주머니에 꼽아서 덜렁덜렁 다니던 참 좀 로맨틱한 모습들 대부분 장발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페인팅 박스 들러매고 다니고 그런 것이 60년대 후반에 그 당시에 캠퍼스의 풍경화라고 할까. 예. 그 당시에는 군 입대의 소집 영장이 1년쯤 전에 발부되었습니다. 저는 4학년 때 군 소집 영장을 받았는데 2월에 졸업식인데 졸업을 하고 나서도 아직 10달쯤 입대 날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10달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때 다들 아시겠지만 서승원 선생님이 조교하셨는데 야, 너 졸업하고 뭐 할래?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군대 가야 됩니다. 언제? 대강 한 10달, 11달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너 어디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를 보내달라는 뭐가 와 있는데 그럼 거기 좀 가라. 거기야 내가 기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소나무 숲 밑에 참 학교가 위치가 좋고 그리고 가톨릭 학교 재단이기 때문에 참 좋아.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당시에는 소사라고 했습니다. 소사 복숭아로 유명하지요. 그 복숭아 꽃이 4월입니까 5월입니까 만발하는 거기에 가서 처음으로 직장을 얻은 것이 교사로서의 첫 출발입니다. 1969년입니다. 유적지나 이렇게 그 산을 다니다 보면은 석조물에 글씨가 쓰여 있는 거라든가 또 기부라든가 그 비석의 이 하단부 이런 데서 보이는 그 용머리 또 거북 형상 머리들 하여튼 뭐 이런 조각 석조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끼가 끼어 있는데 시간이라는 것을 작품에 옮겨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 탁본을 한다면은 그 돌멩이 그 오래전에 그 우리의 선조들이 다듬어 놓았는 돌의 그 형상을 거기 시간이 수백 년이지요. 담겨 있는 그거를 작품에 옮겨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화선지를 준비해서 토요일 날 오후 일요일 날 현장에 가서 열심히 꽤 많이 했어요. 한 250 내지 한 300점쯤 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고령군 알터 계진면 알터 암각화에 대해서 화선지 13장입니까? 14장입니까를 붙여서 탁본을 했는데 그 나중에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떻게 모교에서 알고 좀 줬으면 싶어가지고 그 홍익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지금 거기 아마 잘 표구 만들어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유명하신 교수 은사님한테 또 거대한 3m가 넘는 작품을 드린 적도 있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탁본을 제 작품의 의도와 생각은 좋았지만 이용을 못했다고 할까 안 했다고 할까 이게 뭐냐면은 입체로 된 돌을 탁본을 해와서 작업실 바닥에 평면으로 깔아 놓으니 이거는 입체에서 보았던 그 시간이 축적되어 있는 오묘함이 어디로 싹 살아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볼품없는 그냥 정말 볼품없는 평면이 돼 버리고 하여튼 그 시도와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 실망감. 그래서 결국 탁본을 많이 했지만 그 탁본 자체의 이 종이를 작품으로 연결 지은 것은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미술 작품이라는 것은 꼭 캔버스이어야만 되는가? 아니면 사실 미술대학 다닐 때 오일 페인팅은 캔버스에 하는 것이다 라는 무슨 반성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선배들이 하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캔버스에 오일 페인팅을 했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야? 내가 이걸 꼭 오일 페인팅은 캔버스에 해야 되나? 그리고 캔버스라는 이 딱딱한 이 하드 매티리얼 이게 나한테 맞는 네가 깊이 생각해서 선택한 재료인가? 이런 질문이 오면서 그 질문의 여파로 그렇다면은 돌이나 흙은 왜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없는가? 쉽게 말하면 탈 캔버스 종이를 발견하게 되는 탈 캔버스의 자연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질문하신 핵심은 제 작품의 타이틀 신화 내재율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롱 인터뷰 중에서도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떤 작가든지 작가는 자기 작품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저의 작품 체계는 질문과 사유입니다. 제 집 단디밭에서 도 보입니다만 빨간 장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빨간 장미는 왜 빨간 것인가? 그리고 저 빨간색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와서 빨갛게 참 예쁜 꽃송이로 머물러 있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시들어서 사라져 버리고 시커멓게 되고 도무지
무엇이 어떤 에너지가 저런 모습을 내 눈에 보여주는가? 그 내적 질서가 뭔가? 아니, 제가 지금 생물학적인 광합성 작용이 어떻고, 태양열이 어떻고, 온도와 수분, 이런 생물학적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무지 왜 추운 겨울에 눈이 하얗게 내려오는 산천이 하얘지고 또 조금 있으면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이런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어디서 무엇이 작용해 가지고 이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가 하는 그 속에 있는 질서들, 에너지들, 그거를 관심이 있었고 그런 쪽을 자꾸 생각하면서 생각 사유하고 질문하고 반복하고 그림으로 그리려고 낑낑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떠오르는 질문이 실상과 허상, 내 눈에 보이는 이 대상, 이 오브제들은 정말 실상인가? 영원한가? 그대로 있는가? 변하지 않는가? 그러면 허상이란 단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과 생각들, 또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 시공, 이건 또 무슨 소리냐? 그거를 조금 더 명랑하게 만드는 단어가 공즉시색.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는 거랍니다. 어쨌거나 저의 작품의 테마인 타이틀은 신화 내재율인데, 이 신화는 무슨 단군 할아버지 그 흔해 빠지고 많은 그리스의 그 God 스토리, 이런 쪽의 신화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블랙인데, 예컨대 아파트 건물이 있는데 이 집에서는 노란 귤 껍질을 버리고 저 집에서는 하얀 국수를 버리고 어느 집에서는 빨간 사과 껍질을 버리고, 어쨌거나 이런 것이 한테 쏟아져서 밑에 하수구에 모여 있는, 근데 그 모든 예쁘장한 그 감각적인 색들이 한테 전부 다 뒤섞여서 사라질 때는 이 새까맣게 되더란 말이야. 그러면 이 까만 게 뭐냐? 예컨대 인상주의 작가들은 태양광선이 어떻고 프리즘 미학이 어떻고 뭐가 있지만, 그 인간들은 검정색이라는 것은 아예 색으로 취급도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피카소라는 인간도 먹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그 까만 색은 아마 그것도 몰랐을 겁니다. 인상주의 작가는 더 몰랐을 것이고. 근데 그 모든 화려한 색들이 다 끌어모여서 마지막에는 새까맣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컬러풀한 유채색은 뭐냐? 꼭 그림은 이런 예쁜 색으로만 그려야 되는가?
이 질문에서 새카만 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뭐 아시다시피 이 먹이라는 것은 끓음으로 만드는 것인데, 소나무든 뭐 기름이든 뭐든 뭐 유연목이니 송연목이니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어쨌거나 먹이라는 것은 이 물체가 사라지면서 남긴 그 물질들, 함축이 어떻고 포함이 어떻고 완결이 어떻고 뭐 최종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도, 어쨌거나 먹이라는 그 까만 것이 가지고 있는 신비성, 오묘함, 예, 그거를 알게 되었고, 그거를 작품으로 어떻게 하면은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나는 대로 따라서 했는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물론 아이보리 블랙 색상학에서 말하는 검정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까맣게 보이는데, 여기 자꾸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되고 회색되고 더 나이가 드니까 하얗게 되더란 말이야. 그러면 왜 새카맣던 것이 하얗게 되느냐? 그러면 까만 거하고 하얀 거는 완전히 이질적이냐? 아니, 머리에다가 하얀 머리카락을 갖다 심은 것도 아니고 맨 그 대가리에 붙어 있는 그 머리카락이 왜 하필이면은 까맣던 것이 하얗게 되느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걸 자꾸 이제 질문하지요. 예. 검정과 하얀 것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저의 선고가 3살 때 어디로 행방불명 되셔가지고 저의 조모님과 저의 편모 또 여동생 하나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순전히 직업 없이 전업 작가 생활에만 몰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에 불칠도 하고 틈나는 대로 작업도 하고, 당연히 미술 외적인 직장을 구하게 되고 월급을 받게 되고 삶의 수단이지요. 그래서 학교에 오랫동안 관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 생활하는 시대에 절대로 작업을 가볍게 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미술 준비실이라는 것이 있고, 대학에는 물론 자기 연구실이 따로 있습니다만도,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하여튼 정상적으로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땡 퇴근한 적은 아마 단 하루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저 거기서 꼬물딱꼬물딱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주 값비싸고 좋은 캔버스나 물감 살 수는 없어서 종이를 주 재료로 사용하는 종이 작업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됐지요. 가난하니까. 예. 저는 외관에 있는 순심 남자고등학교에 10년, 여자고등학교에 17년 해서
27년을 생활하고 그리고 명퇴하고 나서 인천 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에 또 생활하고 이랬는데 순심중고등학교 시대에서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은 5시 땡 다른 분들은 퇴근, 저는 미술실로 출근. 그래서 미술부 학생들과 어울려서 오늘은 어디에 가서 미술부장한테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 그리고 나서 난 또 자전거 타고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나중에 마치고 돌아오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품평회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한 가지 제가 그 잘 아시는 서양 미술사에서 마티스나 루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의 스승 밑에서 그 개성이 다른 화가가 배출되었는데 그 스승이 바로 구스타브 모로인데 제가 지금 제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거 하나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작품 표면에 연필이든 붓이든 뭐든 간에 가피를 한다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분평회를 통해서 일일이 말로서 작품을 분석을 해서 우선 눈으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발견하게끔 한 것이 글쎄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승의 영향, 선생님과 비슷한 짓 뭐 이런 거 하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 그 제자들한테 제가 반드시 강조하고 강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가는 반드시 자기 작업실을 가져야 된다.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유별나게 강조하는 편이었었고 또 지금도 어떤 작가가 선생님 저 어디 작업실 만들어서 이사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는 현장에 달려가서 그 장소를 확인합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그래도 프로의 길로 들어와서 잘 가고 있는 작가들이 꽤 많습니다. 네. 저는 늘 지난 세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4월부터 한 11월까지는 열심히 살아라. 왜? 살기 좋잖아 날씨가. 그런데 12월, 1, 2월, 3월은 너무 추워. 근데 이 작업하기 불편한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가치 있고 유용하게 보내는가? 하여튼 체질적으로 몰랑몰랑한 그 모필이라는 것이 참 좋아요. 딱딱한 오일 페인팅 그 브러쉬의 그 경필보다는 부드러운 모필이 참 좋아요. 그리고 목은 이미 친해졌고 그래서 이 생활하기 힘든 겨울 몇 달 동안을 모필과 목으로 뭐를 끌적거리는데 그거를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카이브인지 뭔지 이런 구체적인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끌적끌적 하는데 첫 출발은 어머니라는 분이 수십 년 절에 다니시고 불교와 막 그만한데 근데 그 양반 살아 계실 때
그 어머니하고 관계에 있는 반야신경을 그 모필과 먹으러 그 싸구려 갱지 연습장 사가지고 몰라 수천 번은 안 되지만 아마 수백 번은 될 겁니다. 제가 그 한자로 된 반야신경을 안 보고 다 쓸 수도 있고 물론 외우는 건 할 수 있고 이러다가 어느 날 제 자식놈이 자기 엄마한테 뭐를 사보냈는데 예를 들면 화장품도 보내고 약도 사보내고 뭐도 보내고 하는데 그 껍데기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다시 주우면서 아이고 이종이는 저 딸내미가 자기 부모한테 보내는 유일한 하나밖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제 여기서 인연론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종이구나.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보자. 이것이 아카이브의 출발인데 뭐 자동차 오버드라이빙 했는 범칙금 종이 영수증 또 뭐 약방 온갖 하여튼 잡다한 근데 그런 종이들이 전부 저의 일회성 인생과 관계에 있는 종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뭐 요란스러운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 반대쪽 말고 안쪽은 전부 하얗고 깨끗하고 또 가공이 되어서 질도 좋고 매끄럽고 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 흔적에서 보이는 형상도 그냥 밋밋하고 뭐 때가리 없는 사각형도 아니고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쓰다가 보니 그게 1000점이 넘는 아카이브가 되었고 주로 많이 쓴 내용은 이겁니다. 인생은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인가?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있고 물체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이게 관념론이고 관념 철학이구나.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글쎄, 아까 말씀드렸던 공즉시색, 색즉시공, 부정불감. 부정불감은 그건 의에 보면은 물리학하고 관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불구부정 이거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관념론적인 질문 인생은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인가 그걸 제일 많이 썼습니다. 네. 지팡이 작품에 뭐라고 낙서 비슷하게 써놓은 것에 이유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산에 가서 나무를 구해오고 나무의 종류는 제일 많은 것이 참나무하고 물풀의 나무입니다. 단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 지팡이 딱 하나에다가 뭔가 새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네 왜 이 지팡이를 만드느냐 하는 그 내용인데 이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도 그래도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 화실에 농사짓는 육촌 형님이 술이 한 잔 돼가지고 동생이 있는가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형님이 야 화가가 뭐 이 나무를 따듬고 있어. 칼하고 톱만 있으면 나도 하겠는데.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남긴 칼과 톱이 있으면 나도 하겠는데의 그 여운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자꾸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를 그럼 나도 한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의 당위성이 뭐란 말이냐. 그래서 사유를 많이 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형님 당신이 했는 건 미술이 아니야. 오직 내가 했는 것이 미술이야. 왜? 모든 미술은 미술사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형님은 농사 짓는 농부잖아. 형님은 미술사가 없잖아. 나는 50년 60년 미술만 해왔으니까 나는 미술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미술 작품은 미술사 안에 존재한다면 내가 하는 것은 미술이지. 그런데 그러면 네가 만드는 3,000개나 만드는 이 지팡이의 주 개념은 뭐냐? 크게 봐가지고는 세 가지입니다. 생명주의입니다. 1. 그 유명한 그리스의 그 무슨 스토리입니까? 왜 스핑크스 지나가는 뭐한테 아침에 4발, 점심 때 2발, 저녁에 3발로 가는 게 뭐냐? 오이디푸스가 맞추니까 물에 퐁당 빠져 죽었느니 뭐니. 그 마지막 3발 중에 하나는 지팡이인데 그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어서 육신이 시들어서 그거라도 짚으면서 생명을 더 어떻게 해보려는 그 간절함의 도구 지팡이. 야, 이거 생명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미술 작품이 알타미라도 아니고 라스코도 아니고 카라카스라는 어느 동굴에 속에 있는 손톱으로 하기야 손톱깎이가 없던 시대에 그놈의 손톱이 얼마나 강하고 길었겠어요. 벽면에 동굴 벽면을 긁어 놓으면서 표현했던 이런저런 것이 있답니다. 그러면 예술 소위 그 기원학적 발생에서 봤을 때 손으로, 손톱으로, 손가락으로, 손으로 무언가를 표현한 것이 그렇다면은 지금 현대의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하는 예술도 있잖아요. 독일의 어떤 인간은 슈퍼마켓 정문에다가 A4 용지 하나 갖다 붙이고 누구 개인전 언제까지. 그리고 그 작가가 그 문 앞에 의자 하나 빌려서 앉아 있답니다. 그럼 네 작품 어디에 있노? 지금 이 슈퍼마켓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건 팔고 돈 받고 사가지고 가고 들락거리고 카트를 끌고 다니고 오고닥 알록달록한 물체들, 이게 전부 다 내 작품이다. 야, 이거 개념 미술의 극치다. 그러면 미술이 이래 흘러가도 될까? 이 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술과 생활과의 동화라는 생각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명성지 고적지에 가면 10,000원만 주면 지팡이 많이 팝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내 손으로 만든 이 지팡이는 생활용품인가 예술작품인가에 대한 질문, 예술과 생활의 관계,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상 세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3,000여 개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렸을 때 저의 그 많은 꿈들과 살아온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고향이라는 곳,
대한 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모가 오랫동안 고생하신 편모가 계시는데 어머니한테 가자.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남은 생을 내가 옆에 서 있어 주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손으로 어떻게 하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억과 어머니 그리고 세 번째는 돈보따리 싸들고 어디 가서 경치 좋은데 땅 사서 집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고 지금 저의 이 스튜디오는 윗대 어른들한테서 물려받은 제 이름으로 된 농토였습니다.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쉽게 하여튼 어머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큰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집과 화실 이것이 직접적인 고향으로 오게 된 이유였었고 와보니까 제가 고등학생 시대에 가졌던 그 희망들 무슨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를 혹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입신양명 뭐 출세 뭐 유명한 예술가 뭐 사회적인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디 무인도나 낙도에 가서 미술대학 졸업하고 그림 그려야 되겠다 하던 고등학교 시대에 가졌던 미술가의 길로 가기 직전에 가졌던 그 꿈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산 밑에 외딴 집에 빛과 번쩍하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과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행태가 어릴 때 가졌던 그것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듯 굉장히 행복한 저의 지금 생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품의 체계가 질문과 사유입니다. 사실 예술 사회학을 말하려고 그러면 할 말 많고 뭐 치유가 어떻고 뭐가 있지만 저는 그런 예술 사회학을 모릅니다. 그리고 알아도 거기에 몸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지 혼자 안 울고 잘 즐기고 잘 노는 거예요. 온갖 생각을 하면서 또 지 혼자 대답하면서 질문하면서 생각하면서 꼬물딱거리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제가 어디서 읽었던 행복론 중에 이것보다 더 마음에 와 닿는 말은 없었습니다. 행복이란 자기 만족이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실성에 있다. 당신 화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거 자기 만족이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어쨌거나 내가 이 세상에 있든 없든 내가 살아온 행동과 흔적의 결과물은 세상에 가치 있다고 판단합니다. 순전히 자기 만족만은 아닙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올 때까지 왔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사랑하면서 나쁜 짓 좀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한달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유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세월 정직하게 살 겁니다.